억울한 점들이 있어서 경찰 조사를 갔는데 굉장히 수사관은 친절하게 나왔지만 그 수사관의 질문에 다면 이 질문은 여러분들을 처벌받게 하기 위한 킬러 질문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에 가서 묻는 대로 사실대로 말하면 해결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궁지에 몰려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경찰 조사는 수사 과정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준비 없이 가서 묻는 대로 답변했다가는 무심코 한 나의 답변이 실제로는 처벌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수사에서 어떤 질문들이 오고 함부로 답변할 경우에는 어떤 낭패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수사기관은 중립적인 제3자이기 때문에 조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질문을 다 유도신문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건 수사기관이 파놓은 수많은 함정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사 현실에서는 어떤 것들이 유도신문의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경찰에서 피의자를 소환할 때는 대부분 고소장을 이미 하고 고소인을 조사한 이후입니다.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고소장과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어느 정도 사건의 윤곽을 머릿속에 잡은 상태로 피의자를 부르기 때문에 고소인 주장을 토대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사관이 왜 유도신문하지? 왜 고소인 편에서 물어볼까?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고소인 주장을 듣다 보면 이런 부분은 고소인 주장이 맞네? 그러면 상대방인 피의자 진술을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소환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피의자 진술을 들어보기도 전에 고소인 진술만으로도 피의자가 범죄자인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 CCTV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 따르면 고소인이 피의자로부터 범죄를 당한 게 맞다면 피의자가 현재는 범죄의 의심을 받고 있는 단계에 불과하지만,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피의자를 추궁해서 실체 진술을 밝혀야 하고 또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도신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모든 질문을 친절하게 할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수사 기법상 유도신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유도신문은 불법이 아닙니다. 유도신문은 당연히 해도 되고, 수사 과정에서는 유도신문을 하지 않으면 실체 진실을 밝힐 수 없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검사로 수사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고소인을 조사할 때는 피의자는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없는 피의자를 대변한다는 생각으로 고소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고소인 당신이 이런 점에서는 좀 지금 오해하고 있을 수는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도 필요했고, 반면 피의자 조사를 할 때는 이번에는 반대로 고소인의 입장이 돼서, 당신 지금 그렇게 변명하는데 고소인은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걸 보니 고소인 주장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반박하실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이어가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도신문을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수사 기법의 하나일 수도 있고, 그 자체가 반드시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이제 가장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인데,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 진술은 진리다, 따라서 나머지 수사는 일명 답정너식으로 이 조사는 그냥 형식상 조사를 하고 그야말로 송치를 위한 조사에 불과한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이 하는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니 할 말이 있으면 검사한테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찰도 당연히 판단하는 기관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혐의 유무를 정하고 그에 따라 송치 불송치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조사 자체가 피해자의 진술대로 갈 수도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유도신문을 한 다음에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받아쓰기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과연 수사관이 하는 질문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경우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조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나에게 하는 이 질문이 나한테 위험한 유도신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여서,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범죄, 하나는 신분이 군인, 공무원, 대기업 이런 것처럼 사건의 결과에 따라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경우, 그다음에 3번째는 부인하거나 혹은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인데 유도신문이 걱정되는 사안은 대부분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선임이 필요한 사건인지를 꼭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도신문의 관점에서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가 해줘야 할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수사관의 질문이 지나치게 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리하면 피의자는 몇 년 몇 년 며칠 어디에서 뭐뭐뭐를 하여 뭐뭐뭐를 하였고 뭐뭐뭐를 하였으며 뭐뭐하였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여러 개의 문장이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끝에 것만 듣고 예 라고 해버리면 출력해서 그 조서를 볼 경우에는 한 문장에 들어가 있는 4개의 질문 모두에 대해서 예라고 한 걸로 보여서 나는 부인했지만 자백한 걸로 정리가 될 수도 있고 그 마지막 질문이 예인데 그 질문 이전에는 계속 부인을 해왔다면 결국 조서에서 보면 계속 뻔뻔하게 부인하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걸로 되고 조사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수사 보고서에는 수사관이 자백한 거라고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사자가 질문을 잘못 했는데도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예라고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 적는 수사관은 정말 많습니다. 수사관에 따라서는 이분이 잘못 이해했는지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알더라도 예가 더 편하기 때문에 그냥 예라고 정리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옆에서 방금 수사관님의 질문의 취지는 이거였는데 이렇게 이해하고 예라고 하신 게 맞는지를 변호사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디테일한 부분이고 이거는 좀 변호사가 섬세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사람의 언어 습관을 보면 누군가는 답변을 할 때 무조건 예라는 말을 뱉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있습니다. 아, 예, 그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아니고요가 답인데도 예라고 먼저 뱉어놓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조서를 정리하는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앞에 예만 적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그런 습관을 변호사가 알고 있다면 조사 전에 그런 부분을 지적해 줄 필요도 있고 조사 과정에서 습관적으로 그런 말이 나온다면 그 예를 수사관이 받아 적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검사나 판사는 정리된 서류, 즉 조서만 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조서 내용을 잘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의 의뢰인이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 제가 꼭 하는 거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합니다. 고소장은 수사 과정이 비공개인 중에 유일하게 공개해주는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소장은 담당 경찰이 누구냐에 따라 고소장의 대부분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반만 해주는 사람이 있고 한 줄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꼭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상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상대방이 고소장에 쓴 내용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됐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다시 한번 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님들은 인적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부를 공개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하는 거 기다린다는 이유로 변호사 상담을 미루지는 마시라는 점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도 변호사가 하면 더 빨리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진 마시고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변호사가 경찰과 통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경찰관의 성향을 파악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혐의로 그 혐의로만 조사를 받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이 아무런 말을 해주지 않고 그냥 조사받을 때 와서 보시면 압니다라고 하더라도 그 문장 하나에서도 전해지는 메시지는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입회에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입회를 하는 이유는 입회를 하고 나서 거기서 보고 듣고 느낀 걸 토대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이고 이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그냥 어느 마케팅 문구 보고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변호사 동행만 해주는 데는 얼마인가요? 얼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싸게 했다가는 입회만 하고 입회에서 본 내용은 변호사 혼자만의 추억으로 간직해야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행만 도움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의 방어권 행사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사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하는 거지만 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상 질문을 미리 뽑고 모의
조사처럼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입니다. 수사관이 어떤 스타일인지도 모르고 질문을 짧게 하고 긴 답변을 원하는 수사관인지 이런 점들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상상해서 준비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은 조사 전에 먼저 의견서를 내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의견서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아직 상대방의 주장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수사관이 어떤 점을 쟁점으로 생각하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의견서부터 먼저 제출하고 조사를 가면 내 발목을 내가 잡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조사를 마치고 나서 하시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선임은 아니어도 좋으니 상담만큼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소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경우라면 상담만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유도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꼼꼼한 변호사와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종 형량이 결정되기도 전에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될 사건도 구속까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재판을 떠올리곤 하는데 당연히 중요하지만 특히 형사사건은 사건의 첫 단계인 경찰 조사에서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경찰 조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경찰 조사에서 조사를 잘못 받아서 오히려 형량이 늘어난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인한 답변이 오히려 인정된 것으로 결정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경찰의 말을 너무 믿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참고로 여기서 경찰의 말을 믿었다는 게 경찰이 어떤 나쁜 의도로 뭔가를 했다는 것은 아니고 소환을 할 때 편하게 오셔서 조사 받으시면 되고 시간도 5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묻는 거에 사실대로만 답변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안내를 받고 당사자로서는 그러구나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다 잘 해결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와 같이 결과에 대한 어떤 암시를 하는 경우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당장 이걸로 구속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조사도 정말 간단하게 그냥 한 30분, 1시간 내로 끝나니까 그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고 그 말이 전혀 거짓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이게 결과로 어떻게 되냐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 사건이었는데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행위에 가담한 걸로 의심이 돼서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편하게 오셔서 말씀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당사자는 가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억울한 점을 얘기했으니까 다 해결되겠지라고 했지만 실제로 사건이 검찰을 넘어 법원으로 간 다음에 증거 기록을 보니 이분의 말씀은 자백을 한 걸로 정리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질문한 내용이 뭐라고 정리가 되어 있냐면 결론적으로 피의자는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어떤 메시지를 받고 뭐뭐를 하기 위해 어디로 가서 뭐뭐를 인출을 해서 어디에 전달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다소 두루뭉술하게 질문을 하고 조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떨결에 예 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예가 사실상 자백으로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답한 분이 말씀하신 예는 법적으로 자백의 의미에서의 예는 아니고 경찰관이 한 그 긴 문장 속에서 그렇지 내가 이날 어디 가서 인출해서 전달한 건 맞지 내가 그런 행위를 했어 라는 의미로 예라고 한 건데 실제로는 자백으로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료 제출과 관련된 것인데 내가 제출하는 자료의 내용과 제출하는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변호사님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 자료를 미리 제출하면 될까요? 혹은 어떤 걸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이 제출한 게 잘한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본인이 전문가가 아닌 영역에 있어서 어떤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먼저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라는 것인데 자료를 제출하는 거는 열의 아홉 거의 100%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꼴이고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꼴입니다. 그 이유는 실제 사건들을 보면 의뢰인들이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낸 자료들을 전문가가 보면 그 중에는 당연히 유리한 것도 있지만 사실 불리한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경찰이 전혀 수사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얼떨결에 제출하는 바람에 그 부분까지도 수사 대상이
돼서 불필요하게 사건이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그 사건의 쟁점이 뭔지를 보고 그것에 맞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조사 때도 변호사가 입회를 해서 경찰의 질문을 직접 듣고 변호사가 경찰과 전화통화를 비롯한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출하는 시기인데 어떤 분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와서 그제서야 변호사 상담 받고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제출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나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기 바쁘고 사건을 받은 검사는 통상 당사자를 부르지 않고 바로 서류만 보고 법원으로 넘기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 조사를 받고 나면 이런 제출할 타이밍을 잡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사건은 최소한 경찰 조사 한 번은 무조건 받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조사를 받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낼지를 미리 상의를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를 받기 전에 자료를 미리 내서 담당자에게 어떤 인상을 심어줘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경우는 있으나 이것은 되게 드물고 어느 경우이든 간에 미리 전문가와 먼저 상의를 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데 경찰 조사를 너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조사는 모든 형사사건에서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되면 나머지 과정도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분들이 경찰 조사를 먼저 받고 와서 낌새가 이상하면 그제서야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경찰 조사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둘 중 하나인데 하나는 경찰이 별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해줘서인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의 판단하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경찰과 당사자 본인 모두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찰 조사도 혼자 출석하게 되고 경찰관이 그냥 물어보는 대로 답변하고 나는 떳떳하니까 괜찮겠지, 진실이 밝혀질 거야, 경찰관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하다가 반대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건데 이거 당연히 결론이 이렇게 나오겠지요 라고 하지만 실제 수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경찰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형사사건에 있어서 최종 처리자는 아닌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찰은 수사의 전문가이고 형사사건에서 경찰 조사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매우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송치가 되면 기소가 될 확률이 높고 불송치가 되면 아무리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을 한다 하더라도 최초에 불송치난 그 결정대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나라에서 한번 내려진 결정은 바뀔 확률보단 바뀌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결정에 내가 승복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안심하는 것보다는 별게 아닌 거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하에 미리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나중에 낭패 보는 길을 방지하는 길입니다. 경찰 조사 관련돼서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건 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너무 많지만 오늘은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거를 제대로 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합니다. 조사받을 당시에 내가 얼마나 긴장했냐라는 정신 상태도 있지만 평소의 언어 습관 그리고 소통 능력에 따라 매우 천차만별의 모습을 보입니다. 검사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생각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답변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면 듣는 신용만 하고 다음에 내가 할 말을 먼저 생각하고 있고 상대방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는 이런 상황에서 긴장까지 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경찰관이 하는 질문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친구랑 하는 대화가 아니라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되게 유도신문이 있을 수도 있고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필요성이 있는 사건은 더욱더 변호사의 입회가 필요할 것 같고 이럴 때 옆에 있는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은 조사받는 의뢰인이 경찰관의 질문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이걸 꼼꼼하게 확인을 하느냐면 경찰관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으면 경찰관님께 양해를 구하고 바로 의뢰인에게 지금 질문이 이건데 이렇게 이해하고 답변하는 게 맞나요? 라고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고 그 조사를 가기 전에는 여러 번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언어 습관까지도 명확히 제가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언어 습관이 그냥 예 라는 말을 먼저
내뱉고 나서 자기의 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듣는 사람은 그냥 저 사람 말이 뭔지를 전체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조서를 정리하는 경찰관은 그 예를 그대로 받아쓰기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말한 예는 상대방 질문에 대해서 인정하는 의미의 예가 아니지만 그 서류는 이 사람의 말투와 목소리와 표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자백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서 이분의 언어 습관은 어떤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것을 토대로 경찰 조사를 갈 때 변호사가 옆에 있을 필요성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해서 광고 보고 같이 가주는 데는 얼마라고 하더라, 이런 것에만 너무 매몰돼서 저렴한 비용으로 당장 그날 같이 갈 변호사 한 명 구해서 가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뢰인들의 단골 질문 중에 하나는 변호사님이 선임해서 조사를 가면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혹은 경감되는 거죠? 혹은 상대방 반드시 처벌되는 거죠? 이렇게 변호사가 선임이 되면 좋은 결과로 연결된다는 거를 장담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업의 마인드를 앞세운다면 그런 장담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모든 상담에서 결과는 제가 알 수 없다는 말씀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변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쪽 얘기, 즉 의뢰인 얘기만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만 듣고 섣불리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있을 때 확실한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 걸 말씀드리자면, 이건 저의 검사 경험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변호인이 의견서로 정리해서 내면 그 내용을 받아줄지 말지는 담당자의 자유지만 최소한 내용을 보기는 합니다. 그걸 꼼꼼하게 볼지 대충 볼지는 또 당사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 안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내더라도 바쁜 업무 와중에 그들의 언어로 그게 쓰여있지 않으면 생각보다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는 주장을 담당자에게 확실히 각인시키는 효과는 분명 변호사가 있을 때 더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한 것 같고, 아무래도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조사하는 사람도 더욱더 원칙대로 하고, 변호사가 없었더라면 좀 더 편하게, 때로는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더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굳이 변호사가 있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랑 같이 간다고 무조건 모든 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 동행의 필요성 여부조차도 꼼꼼한 상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조사를 마치고 나면 경찰관이 조서를 출력해서 확인하라고 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도 변호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차이가 매우 큽니다. 조사 한참 받고 난 당사자는 이미 속된 말로 멘탈이 털린 상태라서 조서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서 그거를 변호사가 꼼꼼하게 봐주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수정이나 추가를 원하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정말 다릅니다. 까칠한 사람은 그거 수정 안 돼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혹은 그냥 연필 하나 주고 옆에 쓰세요,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당연히 고쳐드려야지 하고 타이핑 쳐서 다시 뽑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한데, 이럴 때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수정 요청이나 마지막에 이 말도 좀 포함시키겠습니다, 이런 요구를 상대적으로 더 거절하기 어려운 것은 저의 경험상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조언을 해드리자면,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같이 가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같이 가고 끝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즉, 조사에서 들은 내용 변호사 혼자만의 추억으로 간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의뢰인의 입장을 담은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함이고, 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조사를 토대로 다음에 경찰이 어떤 걸 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을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서 트래킹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변호사가 해야 변호사의 조력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만 변호사랑 같이 가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부디 변호사를 찾아가서 무조건 같이 가주는데 얼마예요?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미리 예상 질문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서 꼼꼼한 상담을 할지를 잘 상의하신 다음에 그 사건에서 조사 갈 때 변호사가 같이 갈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고 조사 전후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종합적인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 조사를 이미 받으셨다면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사건이 무혐의로 끝날 수도 있고 재판까지도 간 다음에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이미 조사를 받으셨다면 지금 기억하셔야 할 것은 단 하나, 시간이 없다, 큰일 났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아시려면 이 형사 절차를 먼저 아실 필요가 있는데, 경찰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하는 것으로 경찰 조사를 마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마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기 바쁘고 검사는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즉 경찰에서 보낸 자료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 송치됐다는 문자를 보내주고, 검찰에서는 사건이 접수됐다는 문자를 보내주고, 또 검찰에서는 담당 검사가 누구라는 문자를 보내줍니다. 이렇게 3개의 문자가 오는 경우가 원칙적인 경우이지만 AI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 빠뜨릴 때가 많고, 이게 핵심입니다. 실시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후 통보입니다. 따라서 난 경찰에서 미처 못한 말이 있고 경찰에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검사님한테 가서 해야지 라고 했는데, 오늘 드디어 내 담당 검사는 홍길동이라는 문자가 온 걸 보고 연락을 하면, 전화 연결이 한 번에 당연히 안 되지만 연락이 됐다고 하면 검사님은 저 이미 지난주에 법원에 넘겼어요,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나는 지금 시간이 없다, 큰일 났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곤 하지만 경찰에서 한 번 더 부를 수도 있고, 또 검찰로 넘어갔지만 검찰에서 물론 또 부를 수도 있고, 또 담당 경찰과 담당 검사의 성향에 따라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업무가 있다면 또 사건 처리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해서는 안 되고 원칙적인 거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 원칙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은 한 번 조사하고 더 이상 부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고, 검사는 절대 다수의 사건에서는 대부분 부르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조사를 받았다면 시간이 없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다면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쳤고 나는 할 말 다 했고 자료도 다 제출했고 결과는 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확실히 될 거야 라는 확신이 있다면 더 할 일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수사 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자료를 냈고 수사관은 어떤 심증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과는 내가 생각한 거랑은 매번 다릅니다. 설령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이라는 게 한 번 결과가 나오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가서 한번 확인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임이 아니고 상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나서 선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상담을 마치고 나서 이제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든 변호사가 하든 먼저 경찰에게 전화해서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말고 일단 좀 기다려달라, 즉 사건 처리를 보류해달라는 부탁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한 번 넘어가면 사건이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런 부탁을 하면 기다려준다고 하는 경찰이 있지만, 기다려준다고 하고도 실제로는 기다려주지 않고 여전히 검찰로 사건을 바로 넘기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기다려달라고 부탁한 거를 잊어버리고 넘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전화 한 통 했다고 해서 또 마냥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틈틈이 내가 연락을 해서 트래킹을 할 필요가 있고,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가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조사를 받고 나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서 상담 받고 변호사 선임까지 해서 지난 조사에서 다 하지 못한 말들을 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준비해놨는데 제출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는 마치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장에 가지 않는 꼴이 될 수 있으니 준비를 잘하는 것 못지않게 이 절차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와서 찾아와서 상담을 해보니 그냥 뭐 간단한 사건인 것 같아서 반성문 탄원서 써오라고 해서 준비를 시켜놓고 담당 검사한테 낼 거니까 담당 검사 배정 문자 받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이후에 의뢰인이 알려줘서 검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검사는 지난주에 이미 넘겼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방금 검사가 배정됐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검사가 이미 처리했다고 하니, 이 절차를 알고 나서는 의뢰인에게는 그냥 검사가 더 이상 자료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못 냈다, 이런 핑계를 대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절차적인 부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나의 입장이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내가 주장하는 사실이 더 신빙성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가급적 불송치가 되도록,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님이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인정하는 사건이라 그러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명 양형 자료의 준비가 필요하고, 수도 없이 강조하지만 반성문 탄원서 따위만으로는 절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 각 사안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처에서 제일 좋은 건 기소유예인데 기소유예는 범죄는 성립하지만 검사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해주는 것인데 기소유예를 받으면 물론 좋지만 어떤 사안은 기소유예 자체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사안이 중한 경우도 있고 합의가 안 돼서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없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건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내가 어떤 결과를 희망하느냐에 따라 준비하는 게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정하는 경우에 제일 좋은 건 기소유예고 그 다음 좋은 건 약식 벌금이고 그 다음은 정식 재판에 가서 약식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집행유예 징역 이렇게 좋은 거에서 안 좋은 순서를 매길 수가 있는데 다 혐의를 인정하는 걸 전제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걸 목표로 하냐에 따라 준비하는 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의 내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절차 관련하여 어이없었던 사례 한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변호사가 절차를 몰라서 생긴 일입니다.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변호사를 찾아왔는데 변호사가 보기에는 그냥 반성문 탄원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의뢰인은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나서 검사한테 내야 되니 의뢰인에게 검사 배정 문자 받으면 저한테 바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은 이후에 그 문자를 받아서 변호사한테 알려줬고 변호사가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검사실에 전화를 하니 검사님께서는 이미 사건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웠겠죠. 이걸 내야 되는데 못 내게 됐으니까요. 문자로 오는 것들이 사후 통보라는 걸 뒤늦게 안 변호사는 그 의뢰인에게 검사님이 죄인 얘기 듣고 싶지 않다고 전화를 끊어버려서 못 냈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경찰의 무책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사를 받고 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 경찰한테 연락을 해서 경찰에게 저희가 자료 제출할 게 있으니 경찰관님 검사에게 사건 송치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관도 처리해야 되는 시한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해서 자료를 모두 제출했는데 경찰이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그 사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를 한 겁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송치하면 문자가 오지만 사후 통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바로 몰랐고 제출했을 땐 당연히 사건이 경찰에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도 검사 때 해봐서 알지만 경찰이 뒤늦게 온 의견서를 검사한테 보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걸 추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하는 말은 저희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 폐기할 테니까 다시 검찰에 제출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저희가 의견서를 제때에 제출을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의견서를 접수받는 사람이 따로 있지 가져간다고 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바로 주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담당 수사관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접수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제때에 접수를 했지만 경찰 담당 수사관은 어쨌든 저는 못 받았기 때문에 알아서 하세요 이런 연락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절차를 잘 모르는 국민들은 마냥 낭패를 볼 수 있고 경찰이 그냥 다시 검찰에 제출해야 된다고 하니 그러려니 하고 제출하려고 했지만 또 정작 검찰에선 이미 처리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세한 부분도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실 예정이시라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잘 챙겨주는 변호사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 조사가 이미 끝났는데 변호사를 선임해도 좀 늦지 않을까요?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뭐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건 사건이 끝난 게 아닌 이상 늦었다고 보긴 어렵고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선임을 할 거라면 제대로 된 변호사라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선임은 늦게 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생각하고 있다면 가급적 빨리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수사 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뒤에 선임된 변호사는 앞에 일어난 일들을 캐치업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는 분들은 대부분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려니까 돈도 들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일단 좀 기다려보자,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물론 선택은 자유지만 이는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고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좋은 건 선임했더니 별일 아니게 끝났네 이게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결과인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게 나온 경우에는 너무 후회가 되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선임을 생각하신다면 하루빨리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조사를 이미 받았다면 시간이 없다 이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냐 이게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촬영한 영상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강조하는 것처럼 변호사 선임은 하지 않아도 좋으니 부디 상담만큼은 꼼꼼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한테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무조건 조사 일정을 다음 주 이후로 잡아달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이 만약에 범죄에 연루되셔서 검찰 조사를 받으신 입장이에요. 그럼 변호사 선임하세요, 안 하세요? 저는 무조건 합니다. 왜요?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 조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떤 사건이든 첫 경찰 조사만큼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조사 일정을 절대로 잡지 마시고 다음 주 이후로 미룬 다음에 먼저 변호사랑 꼭 상담을 받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일단은 답변을 하지 마시고 보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라는 거지 비싼 돈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조사를 연기할 때는 담당 수사관님께 정중하게 업무든 건강이든 가정이든 이야기를 하셔서 미루시면 되고, 또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조사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경찰에 나가서 진술하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가 미리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의견을 정리한 의견서를 먼저 제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은 경찰이 오라는 날짜에 만사 제쳐두고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출석했다가 받게 되는 불이익을 생각한다면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약간의 어색함은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조사를 준비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아마 어디서도 쉽게 들으실 수 없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시간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형사 절차는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경찰은 대부분 1회 조사만으로 바로 검사님께 사건을 넘기려고 하고요. 이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사건을 받은 검사님은 99%의 사건에서는 당사자를 부르지 않는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경찰에서 미처 하지 못한 말, 경찰 조사 받고 변호사한테 조언 들은 말을 이제 검사님한테 가서 해야지 라고 했다가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어갈 때, 그리고 검찰에서 검사님이 사건을 처리할 때는 당사자에게 문자로 알려주기는 하지만 이것은 사후 통보이기 때문에 문자를 받고 나서 전화해서 확인해 보면 검사님은 이미 사건을 처리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첫 조사 받기 이전까지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변 사람이 경찰에서 전화 받았었는데 경찰이 별거 아니니까 그냥 잠깐 와서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그냥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말들을 절대로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 거짓말을 한다던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경찰이 별일이 아닐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말이 구속까지는 안 되니 걱정하지 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구속은커녕 난 벌금이라는 전과조차 생기면 안 되는 게 별일이 아닌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의식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검사로 일했을 때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당시에 경찰이 장기간에 걸쳐서 기획수사를 했다며 사건을 저한테 넘겼습니다. 제가 검토해 봤을 때는 범죄가 성립하기는 너무 어려워 보이고 결국 재판에 넘기지도 못하고 재선에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이후 한 1, 2년이 지나고 나서 다른 사건에서 그 경찰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본인이 수사해서 넘겼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고 징역 몇 년이 나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경찰이 자기가 맡은 임무를 정말 열심히 잘 하지만 사건이 넘어가고 나서까지 어떻게 됐고 왜 뭐가 잘못됐는지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대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겁니다.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는 실제로 해보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빼고는 많은 경우 고소장의 극히 일부만 해주기도 합니다. 당사자가 할 경우에는 공개되는 데까지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에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그것을 취하는 것이 종국적으로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있는데 이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장 내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은 비공개입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은 공개입니다. 이 비공개의 유일한 예외가 사실상 고소장이기 때문에 고소장만큼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피해자가 누군지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고소장 보나 마나 무슨 내용인지 뻔하다고 해서 고소장 보는 것을 등한시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피해자가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그 사람이 고소를 하면서 정리한 고소장의 내용은 일치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장에 뭐라고 적었는지를 봐야 되고, 만약에 피해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 내용은 더욱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고소장을 공개하는 경찰관에 따라 공개 범위가 되게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어떤 경우는 단 한 줄만 복사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공개된 범위만큼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가 담당 수사관과 직접 통화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당 수사관이 어떤 심증을 갖고 있는지를 변호사가 통화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경찰관이 수사 단계는 비공개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연락을 꼭 굳이 변호사가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진 않습니다. 당사자가 해도 되고 변호사가 해도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할 경우에는 답변을 좀 잘 안 해주는 경찰관님들도 솔직히 계시고요. 답변을 해준다 하더라도 법을 잘 모르고 법률적 쟁점이 뭘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는 일반인들로서는 답변을 듣고 나서 다음 질문을 뭘 해야 될지를 또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안타깝게도 의뢰인이 보는 앞에서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경찰관님들은 9to6로 근무하는 분들이 아니고 자리에 없는 분도 계시고 야간 근무하는 분도 계시고 출동 나간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알아서 좀 확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변호사께서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조사 받을 때 변호사가 같이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혼자 가면 무섭잖아요. 뭔가 긴장해서 저는 말을 막 실수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코 아니고, 수사 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경찰이 묻는 질문을 현장에서 변호사의 귀로 라이브로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과정이 비공개이고 고소장의 일부만 보고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관이 조사를 할 때 물어보는 질문을 들으면 경찰관의 말투, 경찰관이 쓰는 단어, 그리고 표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경찰관이 어떤 심증을 갖고 있고 우리의 상대방인 고소인 또는 제3자인 참고인, 증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변호사가 있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면 경찰관 앞에 놓인 서류가 뭔지를 어깨 너머로만 봐도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변호사가 옆에서 해주어야 할 일이고요. 모든 조사에서 반드시 변호사가 가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백하는 음주운전 사건, 이런 경우는 변호사가 굳이 같이 갈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묻는 질문, 그 다음에 정확히입니다. 경찰 조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경찰관님 제가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냐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정작 나중에 경찰이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집중력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은 그날 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조서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우물쭈물 대답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경찰 조사 이후에 검사님, 판사님은 그날 조사에서 정리된 서류만 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묻는 말에 정확히 답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답변할 때 내가 보여주는 태도와 뉘앙스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담당 수사관과 싸우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퉁명스럽고 소위 좀 터프한 수사관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수사 전략상 고소인은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경찰이 고소인의 입장에서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하고 싸우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긴장된다는 이유로, 경찰이 알아서 다 알아주겠지라는 이유로 대충 답변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3자인 경찰은 그런 것까지 고려해주기에는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 말을 상대방이 믿을 수 있게 준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하는 경찰은 갑자기 우리를 불러서 무슨 일 있었는지 다 이야기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소장 검토, 고소인 조사,
그 다음에 기타 경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조사를 하고 피의자를 마지막에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말을 한다면 경찰은 그게 거짓말인지를 너무 쉽게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 진술의 신빙성, 즉 내 말을 믿지 않게 될 수 있고 이는 결국은 무거운 처벌을 받는 걸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라는 것이 모든 것을 말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부분을 말해야 될지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숨기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리한 얘기 중에서도 먼저 오픈하는 것이 끝에 가서 더 유리한 경우도 있고 좀 불리하지만 이런 건 굳이 내가 먼저 오픈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도신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조사를 받는 사람은 긴장되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조사를 받기 때문에 본인이 유도신문을 받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뭘 물어보면 일단 예 이러고 답변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예는 인정한다는 예스가 아닌 거는 너무 알지만 이 사람이 그런 언어 습관이 있는 줄 모르는 경찰이나 검사님 같은 경우는 이 예를 자백으로 이해하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조서를 나중에 열람해서 보면 피의자는 뭐뭐뭐 하여 뭐뭐뭐 하였으며 뭐뭐뭐 하여 뭐뭐한 것이지요 라고 물어보는데 답변이 예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하는 사람의 예는 이 긴 질문 중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만 예라고 한 걸 수도 있는데 조서에는 예 하나로만 정리가 돼 있다 보니 이 조서를 이후에 검토하는 검사님이나 판사님은 이 긴 문장에 들어간 여러 개의 답변 모두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한 걸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유도신문은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찰 조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진술을 잘 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검사, 판사,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라 하더라도 자신이 사건이 연루되었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뢰인들을 만나보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기도 전에 스스로 이미 이것저것 찾아보고 결론을 내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진단을 받고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수술을 할지 여부는 나중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결론을 내리고 괜찮다는 스스로의 판단하에 어떤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강력하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말씀드렸고 각자 처한 상황에 맞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결정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